여러분과 함께 2017학년도 화학 논술시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출제 의도를 설명하고 제시문 분석한 다음에 문제 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화학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화학 교과과정 내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의 자료와 화학 반응은 모두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에서 발췌하였고, 고등학교 때 배운 핵심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은 실험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분석해 볼까요? 제시문 간은 광합성이나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표준 환원 전극 전위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반응의 자발성과 자유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자유에너지와 전지전유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할로겐 원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이 중 아이오딘 분자의 성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베이킹소다와 제산제 등 실생활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화학 반응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제시문 바에서는 일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반응으로부터 친환경 연료라고 알려져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4에서는 앞서 언급한 화합물들의 생성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죠. 1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할로겐 분자들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가지고 있는 산화력의 상대적인 세기를 예측하고 그 이유를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오딘 분자가 결정성 고체를 형성하는 이유를 분자 간의 힘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제시문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할로겐 원소들의 산화력의 상대적인 세기를 해결해 보죠.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산화와 환원, 산화제와 환원제, 그리고 반응성과 전극 전유와의 관계입니다. 산화란 뭐죠?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을 뜻합니다.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는 반응이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쌍으로 일어납니다.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환원이 같이 일어납니다. 산화가 잘 된다는 것은 전자를 쉽게 잃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산화제, 환원제는 무언가요?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면, 즉 전자를 빼앗아 오려면 자신은 환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일수록 산화제의 세기가 센 산화제입니다. 자, 이제 표준 환원 전위값과 환원 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제시문 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자유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자유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가 클수록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까 산화제의 세기는 환원이 잘 일어날수록 세다 그랬으니까 제시문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산화제의 세기는
표준 환원 전입값의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센 산화제이고 다음으로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연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주기적 성질을 살펴볼까요? 자,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화제의 세기가 줄어들었죠. 즉 환원이 되기 어려웠죠. 왜 그럴까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전자를 얻는 것인데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들이 커지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핵이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 즉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합물 내에 있을 때 원자의 핵이 전자들을 끌어다니는 힘의 척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좀 얘기하자면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플루오린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끌어다니겠죠. 그래서 환원이 잘 일어납니다. 가장 센 산화제이죠. 크기가 가장 작은 플루오린이 전자를 잘 끌어다녀서 전기 음성도가 커서 환원이 잘 일어난다. 가장 센 산화제이다. 반대로 크기가 가장 큰 아이오딘은 전자를 당기기 어렵기 때문에, 환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산화제입니다. 자, 1번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이오딘이 왜 결정성 고체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결정성이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고 고체라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은 뭘까요? 분자 간의 힘과 물질의 상태, 그리고 편극 현상과 분산력의 관계를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풍선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풍선 두 개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내가 그 물풍선 두 개를 손으로 쥐고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물풍선을 흔들면 출렁출렁 출렁할 건데 조그만 물풍선 이렇게 흔들어도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구름도 비슷합니다. 전자구름이 커지면 전자들이 커다란 물풍선처럼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거고, 전자구름이 작아지면 출렁거리는 정도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전자는 음으로 하전된 입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죠? 전자가 쏠리는 쪽은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마이너스 극을, 전자가 적은 쪽은 플러스 극을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편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분자인 아이오딘도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편극 현상이 일어나면 이 분자와 그것의 이웃한 분자들 사이에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전된 부분과 플러스로 하전된 부분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정전기적인 인력은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집니다.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커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극이 잘 일어나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극성 분자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웃하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러한 것을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분산력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왜 어떤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또 어떤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할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은 온도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상이 다른 것은
바로 물질들 사이에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작으면 서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 분자들끼리 잡아다니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이오딘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커다란 분자인 아이오딘은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정구조로 존재할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오딘 분자는 똑같은 분자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결정을 이루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는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분해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전기분해 문제도 우리가 핵심 개념에 충실하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할 때 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액이 달라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아니라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혼합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은 표준 환원 전위와 산화환원 반응의 경향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 환원 전위가 크다는 것은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 환원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환원이 잘 일어난다면 그 역반응인 산화 반응은 어떨까요? 환원이 잘 일어나면 역반응은 상대적으로 잘 안 일어나겠죠.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가 큰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 그 역반응인 산화 반응은 잘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순한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 문제를 풀어보죠. 이 전기분해 문제를 풀 때는 전기분해에서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들을 풀 때는 먼저 수용액에 들어있는 화학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시문에 있는 환원 전위 값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먼저 산화될지 어느 것이 먼저 환원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죠? 염화나트륨은 이온성 물질이니까 해류돼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두 가지 이온으로 존재하지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수용액에는 물이 가장 많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종 중에서 산화될 수 있는 것과 환원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볼까요?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전자를 얻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가 쉽습니다.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여기서 더 이상 전자를 잃기보다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게 더 쉽습니다. 물은 산화도 될 수 있고 환원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제시문 나에서 물에 환원 전위 값을 줬으니까 우리가 환원 반응만 고려를 해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산화될 수 있는 화학족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산화 전극에서는 염화이온의 산화 반응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환원될 수 있는 화학종은 나트륨 이온과 물 두 개지요. 이 나트륨 이온과 물 중에 어느 것이 먼저 환원이 될까요? 어느 것의 환원 전위가 더 높을까요? 이 같은 질문이죠. 제시문 나에서 두 물질의 환원 전위 값을 확인해 보십시오. 물이 먼저 환원이 됩니다.
이 정도 환원전이 차이가 있으면 물이 다 환원이 돼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환원됩니다. 물이 환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온의 수용액, 염화나트륨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산화전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되어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환원전극에서는 물이 환원되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아니라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가 같이 들어있는 혼합수용액입니다. 자, 먼저 화학종을 파악하라고 그랬죠. 존재하는 화학종은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물 외에 구리이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리이온. 자, 이제 산화되는 될 수 있는 화학종과 환원될 수 있는 화학종으로 나눠보죠. 아까 마찬가지로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은 염화이온뿐입니다. 따라서 산화전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원될 수 있는 화학종은 나트륨이온, 물 위에 구리이온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의 표준 환원 전이값을 비교해 보면 뭐가 제일 크죠? 구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구리가 제일 먼저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이런 순으로 환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산화전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환원전극에서는 구리이온이 환원돼서 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반응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는 반응의 자발성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엔탈피, 엔트로피, 그리고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반응의 자발성과 온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델타 H와 델타 S는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은 반응 엔트로피의 부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반응 엔트로피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반응 엔트로피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예측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어진 반응에서 다시 말하면 델타 H와 델타 S에 대한 값을 알을 때 델타 G가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반응 엔탈피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제시문 4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생성열을 주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생성열로부터 우리가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델타 H는 생성물들의 생성열의 합으로부터 반응물들의 생성열의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델타 H는 135kJ/몰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죠. 델타 H는 양의 값입니다. 다음은 반응 엔트로피 델타 S가 양인지 음인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반응은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반응 엔트로피가 어때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고체나 액체보다 기체가 가지는 엔트로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기체가 생성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델타 S가 양의 값을 가지는 반응입니다. 자, 다음은 수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근데 우리가 델타 H도 양의 값이고 양수이고 델타 S도 양수입니다. 그런데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지 반응이 자발적이 되죠. 델타 G가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T 값이 커야 되죠. 델타 H도 양수, 델타 S도 양수인 반응은 고온일 때 반응의 자발성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지 않으면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산화나트륨과 묽은 염상 용액의 중화 반응을 시킬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화학은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또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실험실에서는 많은 약품과 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은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데 많은 열을 방출할 경우에는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킬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산과 염기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산과 염기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염산이 묽은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산성이므로 피부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염산은 휘발성도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증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중화열이 클 경우에는 용액 온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역시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반응에서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CO2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기체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용액이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은 수산화나트륨 문제인데요. 수산화나트륨은 알약과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아주 고운 가루로 된 분말 형태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NaOH가 고운 분말 형태라면 들여 마시거나 불어서 날리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또한 누구나 다 실험복, 실험장갑, 고글과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중화시키고 남은 용액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폐수통에 버려서 전문적으로 처리할수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5는 제시문 바에 반응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키면 생성물인 수소기체가 증가할까 감소할까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공업적인 생산 과정에서 200도씨 이상 온도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 문제는 르샤틀리의 원리를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란 무엇이죠? 어떤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그 화학 평형이 어떻게 이동할까 하는 것에 대한 원리이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온도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반응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 반응에서 먼저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델타 H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1kJ per 몰, 마이너스 41kJ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라는 걸 뜻하죠.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 즉 역반응이 진행되게 되죠.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수소기체의 몰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압력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반응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반응은 기체 두 분자가 반응해서 또 기체 두 분자를 생성합니다. 반응 전후에 기체의 몰수의 변화가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평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고압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액화돼서 기체 분자가 감소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응 평형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
혹은 온도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적으로 이 반응은 왜 200도씨 정도의 고온을 유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소기체의 몰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분자, 즉 에너지 장벽을 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공업적인 방법에서는 반응 속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죠.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교과서의 화학 내용을 충분히 익혀서 내년에 연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